그저 일본과 중국을 흉내낸 나라죠. 그러나 단 3분.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목격한 단 한 장면만으로 한 폴란드 승무원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부터 일본을 최고라고 믿어온 그녀의 굳건한 자부심이 처참히 무너져버렸죠. 그녀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80초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감동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엘라 노바크라고 합니다. 폴란드 국영 항공사에서 10년째 선임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행 비행을 앞두고 바르샤바 집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시끄러운 케이팝이네. 어머니가 거실에서 혀를 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은 한국 아이돌, 블랙핑크가 공연을 하고 있었죠. 저런 요란한 건 정말 질색이야. 일본 음악이 훨씬 세련되고 품격 있는데. 저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일본의 시티팝에 비해 케이팝은 감성은 없고 너무 자극적이기만 해요. 먼저 저희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3세예요. 본래 한국이 고향이지만 일본에서 자라며 일본 문화에 깊은 동경을 품게 되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 일본처럼 섬세하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죠.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었어요. 캐리어 가방에 무라카미의 소설을 넣으면서 문득 2024년 10월 10일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한강이라는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였죠.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세계적이고 위대한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받으셔야 할 상을 한국 작가가 가져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비행은 서울이에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렴. 공기도 안 좋을 텐데. 그리고 음식도 너무 자극적일 거야. 일본 음식처럼 깔끔하지도 않을 거고. 그때 아버지 야누시가 서재에서 나와 저에게 작은 책을 건넸어요. 낡고 손때가 묻은 폴란드어와 한국어 회화책이었습니다. 옛 친구에게 받은 건데 혹시 모르니 가져가 보렴. 저는 시큰둥하게 받아들였어요. 요즘은 번역 앱이 더 편한데요, 아빠. 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그냥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이 낡은 책이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줄 몰랐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과연 어떨까요? 아마 도쿄의 시끄럽고 더러운 버전 정도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아류겠거니 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인천공항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본 공항 중에 가장 크고 넓었고 디자인과 시설 또한 정말 현대적이었습니다. AI와 로봇을 도입한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한국 미학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고 곳곳에 감각적인 디지털 아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놀란 가슴을 다잡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또다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저의 뿌리 깊은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맞았어요. 길을 잃고 헤매는 일본인 노부부를 봤거든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할머니는 안내판을 보며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젊은 한국인 공항 직원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례합니다. 어디를 찾고 계신가요?
그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발음도 너무나 정중하고 자연스러웠죠. 어머니에게서 듣던 발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일본에서 자란 사람처럼요. 아, 감사합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가 안도의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직원은 휠체어를 직접 밀어드리며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어요. 혹시 짐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한국인들은 일본인에게 무례하다. 일본을 이유 없이 차별하고 미워한다. 는 말과 정반대였거든요. 오히려 제가 본 건 진심 어린 친절이었어요. 그 직원은 마치 자신의 조부모를 돌보듯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분들이 이렇게 친절하실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 직원은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제게 심어준 편견과 제가 직접 본 현실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던 도시가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다니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계획했던 대로 광화문 교보문고로 향했습니다. 한강 작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서나 번역본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끄러운 케이팝 문화를 피해 조용한 지적 순례를 떠나고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에 내렸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역시 시끄러운 도시구나 싶어서 인파를 피해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아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인사동이라는 곳이었어요. 메인 도로의 소음과 혼잡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현대적으로 복원되어 있었고 골목마다 작은 갤러리와 공예품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시끄럽고 요란한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히려 교토의 기온거리처럼 세련되고 정취가 있었어요. 골목을 더 깊숙이 들어가니 월화라는 현판이 걸린 작은 찻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문으로 달월의 아래하, 달 아래라는 뜻이겠죠. 건물 자체가 전통 한옥 스타일이었는데 너무나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어요. 문득 목이 말랐고 무엇보다 이런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사실 교보문고에 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공항에서 본 그 친절한 직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찻집 입구에 서니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국화차인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한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한복은 아니었지만 고급스러운 한국 전통 느낌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정말 기품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시끄러운 한국인가요? 여기는 마치 일본의 전통 찻집처럼 고요하고 세련되었어요. 찻집 주인분이 국화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찻잔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청백자였는데 일본의 다도 문화에서 보던 찻잔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소박하면서도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국화차의 향이 코끝에 닿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런 고요함과 정갈함이 한국에도 있다니요.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네요.
찻집 주인 할머니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폴란드에서 오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래 찻집을 하다 보니 손님들 보는 눈이 생겼어요. 특히 폴란드는 제겐 참 특별한 나라인데요. 할머니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찻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 사이에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1980년대쯤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유럽의 어떤 광장 같은 곳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건물들의 모습이 동유럽 느낌이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한 동양인 남성이 여러 명의 서양인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 사진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이에요. 자꾸 하셨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1980년대에 바르샤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바르샤바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바르샤바 말인가요? 네, 남편이 폴란드 문학 연구를 했거든요. 그때 바르샤바 대학에서 연구하며 지낸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 광장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자주 산책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폴란드 문학을 연구하셨다니 흥미롭네요. 저는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폴란드는 민주화 움직임이 활발했잖아요. 남편은 그런 자유를 향한 정신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폴란드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요. 찻집을 나와 교보문고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강 작가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얼마나 잘 대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강의 작품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직접 판단해보고 싶었어요. 교보문고에 들어서자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엄청났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온통 책으로 가득했죠. 바르샤바의 어떤 서점보다도 컸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코너를 먼저 찾아갔어요. 예상대로 정말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서부터 한국어 번역본까지 모든 작품이 빠짐없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역시 제대로 된 작가는 대접이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문학 코너로 가니 한강 작가의 전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특별 전시를 하고 있었죠. 채식주의자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시되어 있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아랍어, 러시아어까지. 그 옆에는 세계 각국 평론가들의 추천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 21세기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걸작 같은 찬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난리야. 오만한 마음으로 폴란드어 번역본을 집어들었어요. 몇 페이지만 읽어보고 역시 과대평가된 작품이구나 하고 비웃어주려고 했거든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붉은 것을 혐오하는지 몰랐다. 뭔가 강렬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여성의 내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찰력, 사회의 억압에 맞서는 개인의 의지를 그려내는 방식이 정말 탁월했어요. 이건 뭐지? 저는 책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어요. 주인공 영애의 고통과 저항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나도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 작품은 일본 문학의 아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독창적이고 고유한 목소리를 가진 진짜 문학이었어요. 제 지적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강은 제가 무시했던 그런 작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라카미 하루키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깊이 있는 문학을 써내는 진정한 작가였습니다. 책을 덮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교보문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계속 생각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월화 찻집을 찾아갔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폴란드 손님이시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어제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계속 궁금해서요. 남편분이 바르샤바에서 연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국화차를 마시며 저는 벽에 걸린 그 흑백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가 맞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 이름이 김진우였어요. 1980년대에 바르샤바 대학에서 폴란드 문학을 연구했죠. 그때 정말 좋은 폴란드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회화책이 생각났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의 맨 앞장에 서툰 폴란드어로 쓰인 글씨가 있었거든요. 나의 영원한 벗 야누시에게. 김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 어떻게 그 이름을. 할머니가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회화책에 김진우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제 아버지 야누시에게 준 책이라고 하는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누시. 설마 야누시 노바크인가요? 건축가 야누시 노바크요? 네, 맞아요. 제 아버지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남편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친구의 딸을 만나다니. 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런 인연이 가능한 건가요? 남편은 야누시를 정말 친한 형같이 여겼어요. 바르샤바에서 지낼 때 야누시가 정말 많이 도와줬다고 했거든요. 폴란드 문화도 가르쳐주고 현지 생활도 챙겨주고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남편이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몇 년간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야누시가 결혼했다는 소식,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 딸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김진우 할아버지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 책을 건네주셨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는 회화책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넘어선 인연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어졌습니다. 김진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인연을 알게 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편견이 무너진 상태에서 걷는 서울의 거리는 정말 새로웠어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소음들이 이제는 활기찬 생명력으로 들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어요. 한 노신사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쁘게 걸어가던 수많은 시민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어요.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잠시 묵념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어르신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합니다만 유명한 분이신가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 동네 할아버지세요. 평생 구두 수선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의죠. 누구든 마지막 길은 조용히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에서 읽었던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따뜻함.
이것이 바로 제가 놓치고 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고요함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줬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여기 있는 활기찬 에너지가 시끄러움이 아니라 따뜻한 생명력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식점에서 나오는 향긋한 냄새, 길거리 음악가들의 선율까지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도시의 맥박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시끄럽고 무질서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정말 따뜻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본을 존중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니엘라, 너 혹시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엄마,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분도 만났어요. 그 말에 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 김진우 할아버지와 오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혹시 어머니와 아버지도 한국에 오시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아름다운 인연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많이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김진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정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바꾸셨죠. 정말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환한 표정이셨습니다. 진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먼저 인사동 월화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정숙 할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만나는 순간 두 분 모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야누 씨. 정말 야누 씨 맞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정숙 씨. 진우가 늘 이야기해주던 그 정숙 씨죠? 아버지도 감격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낡은 폴란드 시집, 바르샤바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까지 30년 전의 추억들이 찻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일본 문화도 정말 사랑했어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폴란드의 자유정신과 일본의 섬세한 미학을 모두 존중했죠. 그리고 한국의 정을 더하면 정말 아름다운 조화가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할머니가 직접 우려주신 국화차를 마시며 저희는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폴란드의 역사, 일본의 문화, 한국의 정서. 세 나라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아름다운 고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늘 말했어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고. 각각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라고. 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편견에 대해 조심스럽게 사과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아요. 저도 젊을 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문화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해가 지기 전 저희는 김진우 할아버지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친구 앞에서 폴란드어로 긴 이야기를 건넸어요. 3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을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엘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중한 만남을 놓칠 뻔했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간직했던 낡은 회화책은 단순한 언어 공부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경과 편견을 넘어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닿기를 바랐던 30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이야기와 새로운 존엄을 함께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